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OX 지문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5회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 그 강의 계획서 나왔죠?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고, 그래서 강의 개설 취지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시험 한 120여일 정도 이제 남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양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 지문집 강의를 통해서 이게 변리사 기출 문제 한 8년, 9년치 하고요. 변호사 문제 한 6년치 들어있어서 기출 문제 정도는 이제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회 강의를 통해서 민법 전체를 한번 싹 객관식 문제 한번 기출 문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하시면 심리적인 면에서도 이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면, 그래서 이제 한번 OX 지문집 쭉 풀면서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이제 OX 지문집하고 조문집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조문집 찾아서 확인하고 할 거니까 조문집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X 지문집 강의니까 문제는 좀 풀어 오셔야겠죠. 그래서 예습, 우리 나갈 진도만큼 예습해 오시고. 통상적으로 한 타임에 한 40페이지 정도 나가면 15회 끝나는데 아마 그렇게 매일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강이 뭐 한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엔 한 17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습하시고 또 이제 복습하시고 하시면 되고. 매주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평일은 계속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다만 그 18일하고 21일은 이 강의실에 뭐 다른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강의실 사정에 의해서 18일하고 21일은 휴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강일은 이제 23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한 2회 정도 보강하면 24, 5회, 한 25일 정도 이제 뭐 끝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OX 지문집 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 출간된 2023년 대비 OX 지문집인데요. 그래서 이거 22년 문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변리사 변호사 문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기출 문제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안 들어보신, 인강 들으신 분 중에 제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의 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나가니까 필기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필기는 이 강의 노트 안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강의 노트를 참조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시다. 이제 OX 지문 강의니까 이제 뭐 서로는 별 필요 없고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펴주시면, 자, 민법 1번에 민법의 의, 로마자 2번 민법의 법원. 자, 이제 민법의 법원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법원은 이제 우리,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있죠. 그죠? 중요한 시험 문제는 이제 관습법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1번, 2번 이제 관습법의 요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요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세 번째 요건으로, 이게 이제 사회 질서 및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건이 이제 1번, 2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니까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둘째 줄 보시면 되죠. 전체 관습법이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부정이 되겠죠. 인정된다. 틀렸고. 그 다음 3번. 관습법은 법원이죠. 1조에서 법원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판례는 그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있을 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4번.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을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뭐 해설에 나와 있듯이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은 이제 법원의 직권으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출제자가 치사하게 사실인 관습인데 사실인자 빼먹고 그냥 관습 이렇게 줬죠. 그죠? 그러면 관습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사실인 관습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고, 다만 이게 OX 지문집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관습이면 이게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게 OX 지문 형태로 잘라놔서 그렇지 5개 지문이 있으면
출제자가 의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5개 지문이 있으면 정답 지문 확실한 거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좀 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으로 볼 때는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됐고. 자, 근데 5번, 6번, 7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7번, 17쪽 가시면. 이렇게 이제 법원 끝났고요. 권리 의무 보시면. 로마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8번. 신의성실의 원칙, 이건 이제 잘 나오는 지문이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이것도 강행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이제 9번, 10번, 11번, 예, 잘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강행법규하고 이제 신의 측이 있으면 강행법규가 더 우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 이제 신의 측보다 우위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모순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 체결해 놓고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했다고 무효 주장하는 거는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측을 적용하면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행법규가 더 우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신의 측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스스로 약정의 부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10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제 11번이죠.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이제 강행법규 위반인 거죠. 그러면 당사자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지만 여기 이제 강행법규가 우위니까 신의 측 적용 안 되니까 신의 측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되셨고 쉽죠,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하지로 않기로 했다가 이후에 취득시효를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이죠. 그죠? 선행행위. 나는 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제 취득시효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모순행위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이나 신의 측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봤고. 그리고 첫째 줄에 이제 취득시 완성 후의 사실을 모르고 이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취득시 완성 후에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효이익 포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가 되니까 알고서 포기하면 그때는 이제 시효이익 포기가 되니까 또 주장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포기하면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모르고 이렇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신의 측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고. 13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14번 보시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우리 둘째 줄 보시면 이 신의 측은 해설 둘째 줄 보시면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신의 측은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원칙이고 신의 측이 예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법적 안정성하고는 구체적 타당성이 이제 그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기본이나 중급 강의 때도 설명드리지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될 때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은 진짜 이제 그 사례에서 너무나 이제 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무나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받는다.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신의 측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4번은 사례가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X부동산을 1억 원에 팔았는데 법원이 야 이거 너무 보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8천만 원, 그러니까 법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8천만 원으로 깎아버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신의 측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실효의 원칙 넘어가시면 15번 뭐 실효의 원칙은 뭐 신의 측 파생 원칙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 19쪽에 이제 16번 보시면, 요거 이제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의 요건에 대한 지문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전부가 지급되고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해제권이 일단 행사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은 더 이상 해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효 원칙 요건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나중에 또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다. 그죠? 실효 원칙에 반합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 원칙 가시면 17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인데, 여러분, 뭐 당연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로마법상에 라틴어로 이제 팍타 선트 서반다라는 그 법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는 법 원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적 자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든 말든 뭐 이거 자유예요. 그죠? 다만, 자기들 자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계약에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팍타 선트 서반다 원칙에 따라서 계약은 준수돼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제하거나 해지해서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요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의칙상 사정 변경 원칙이 있으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나 해지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되셨죠? 요 의미는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려면 아시다시피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돼야지 우리 지문처럼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변경됐다. 이때는 이제 사정 변경 적용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변경돼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 판례에서 그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걸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번이죠. 그래서 경제 상황 등의 변동 등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정 변경 될 걸 예견하고 있었다면 그럼 또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그죠? 맞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판례를 보시면 20쪽에 이제 해설의 판례를 보시면 그래서 요 이제 사정 변경 원칙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 성립의 기초로 된 사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그죠?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 변경됐다. 그럼 사정 변경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요것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 두 번째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정 변경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전에 지문이 요거죠.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또 이제 사정 변경을 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할 수 없는 경우 3가지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문은 안 나와 있지만 밑에 3줄도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은 한 번 체결되고 마니까 이 사정 변경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막 2년 뭐 이렇게 이상 계속되니까 사정 변경이 개입될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보다는 계속적 계약이 당연히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뒤에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은 차이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 해제,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계약의 해제나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의 해지나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나 이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요건은 차이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또 요건은 다 충족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 회사의 이사가 채무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여기 키워드가 이제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 체결한 후 이사직 3이라는 사정병을 이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린 질문으로 나왔는데, 일단 우리 원칙적인 판례를 먼저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도 인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사정 변경을 한 해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직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그 보증을 회사 채무에 계속적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사직 사임하면 사정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판례입니다. 다만 그 판례는 채무액이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채무의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사직 사임 일은 뭐 이래도 보증계약 해지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죠?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은 요것만 나와 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5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 가시면 21번.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이룰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을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권리남용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 주관적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주관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판례는 세 가지 태도가 다 있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오직 그죠? 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 행사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주관적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90% 이상이 그런 판례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객관적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음이 인정이 되면 주관적 요건은 추인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한 판례도 있고, 그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판례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번 보시면 이거 이제 뭐 손해가 현저히 크다. 뭐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남용을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22번 가시면, 이건 뭐 지문 자체는 쉽죠. 상표권 행사도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 목적을 일탈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 상결의 질서, 어지럽히고 등등 이런 얘기 나오면 권리 남용으로 서용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문은 이제 뭐 권리 남용이다 여기까지만 물어봤는데, 넘어가서 이제 21쪽의 해설의 맨 뒤에 두 줄 보시면, 맨 뒤에 두 줄.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상표권 행사하고 우리 잘 아시는 상계권 권리남용 판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상표권 권리남용 판례하고 요 상계권 권리남용 판례 요 두 가지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23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유치권 남용 판례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쉽죠.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유치권의 최우선 순위 담보권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 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최종 마무리 강의의 성격인 OX 지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치권에는 사실상 최우선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한다. 요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실상 유치권이 이제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는데, 유치권을 원래 없는데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있는 것처럼 이제 최우선 순위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 이러면 이제 유치권 남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24번.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용의 구체적 효과는 권리 종류 남용의 결과와 관계없이 권리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틀렸죠. 그죠? 우리 권리 남용 효과는 행사하는 권리가 의도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지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행사는,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는 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뿐이지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문은 이제 권리 박탈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단 틀렸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설의 맨 밑에 보시면 친권 남용이다. 그러면 친권 남용하는 사람은 친권을 뺏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애를 학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리가 박탈이 된다. 아시죠? 그죠? 됐고. 그런데 25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건 아까 본 지문이랑 똑같죠. 권리남용 금지도 원칙도 신의칙이니까 강행법규고,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22쪽 가시면 권리의 주체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자 4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부분 보시면, 26-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의사능력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26-2번.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해서 개별적 판단이 된다. 맞죠?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랑 대응해서 행위능력은 획일적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행위능력은 예컨대 미성년자라면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의 경우는 그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제 심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획일적 기준이고 의사 능력은 구체적 개별적 판단 기준 되셨다. 26-3번 보시면 이 지문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에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도 요구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좀 정신박약 지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쁜 사람들이 좀 악용해서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뭐 조금 빌려주고 뭐 액수가 큰 가치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신지체 박약자 분이 일상적인 이해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도장을 찍었다가는 내가 이거 돈 못 갚으면 내 부동산이 날라갈 뭐 1,000만 원 못 갚으면 1억짜리 부동산이 날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그죠?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된다. 요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되셨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3쪽 가시면 이제 27번. 자, 뭐 요거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사례 나오는데, 일단 우리 그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하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28번 보시면 이때 취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미성년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죠. 그게 이제 28번. 그래서 27조가 5조의 문제라면 28조는 이제 140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법 140조에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 다시 1번부터 보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 체결한 미성년자가 동의 없으면 이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틀렸죠. 그죠? 아까 강행법규가 이제 신의칙보다 우위라고 그랬는데, 이 제한능력자 보호도 강행법규고 따라서 제한능력자 보호도 신의칙보다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 보호되는 경우에는 이때도 이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자기가 계약 체결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취소한다, 모순이지만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한다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9 다시 2번을 가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 아시는 신용카드 판례죠. 요거는 이제 판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뭐 요거 하나 딸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판례니까, 노트 1페이지를 이제 같이 보십시다. 미성년자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이제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가 겁도 없이 이제 카드 회사에 가서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요걸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라고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발급받았으니까 이제 신나게 써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뭐 한정판, 뭐 나이키, 막 이런 거, 그죠? 신발까지. 그래서 20만원짜리 신발은 그냥 질릅니다. 그죠? 그래서 신발 매매기. 그래서 이제 20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 여러분 카드의 경우에 결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갑이 이제 신발 가게 가서 카드를 긁으면 대금을 즉시 이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네, 근데 이 대금 지급의 근거가 이제 카드 회사랑 신발 가게는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 긁으면 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2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해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카드 회사는 이제 지급한 대금은 나중에 이제 이른바 결제일이 되면 이제 갑의 통장에서 빼가거나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갑의 법정 대리인 A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겁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고 다니냐? 이러면서 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에서 지금 취소된 계약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 요것만 취소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취소됐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소급적 무효돼서 없어지고, 요 신발 매매 계약이나 가맹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대금 20만 원 준 거하고 이제 신발 소유권 이전된 거하고 이거는 다 유효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신발 소유권은 이제 갑에게 있고, 20만 원 대금은 이제 병에게 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없어요. 왜? 신발 팔고 돈 받았으니까 이제 병은 손해가 없어요. 누가 손해를 봤냐? 을. 갑 대신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결제를 못 받고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손해는 을에게 있고, 이익은 이제 갑에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해를 본 을이 이익을 본 갑에게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우리 이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인데 141조 단서를 보면 141조 단서에서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받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반환 범위 원칙은 748조에 따라서 선이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이면 이익, 이자, 손해까지 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141조 단서에서 이 748조 특칙으로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선악 불문하고. 그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선악 불문 현존이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갑은 이미 신발 예컨대 1년 동안 신고 다녔다. 그죠? 중고 신발이죠. 그죠? 이게 현존이익인데, 이걸 반환하면 되냐? 그럼 이제 이 신용카드 회사가 이거 신발 받아갖고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 자체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 우리 판례는 신발 자체를 현존이익으로 보지 않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물건 자체를, 이익으로 보지 않고, 현존이익으로 보지 않고, 뭘 이익으로 보냐?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 이익, 이걸 이제 대금 지급을 면했다, 그죠? 이 면한 이익을 이제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금 채무를 면한 이익을 이익으로 보는데, 여러분 금전에 대해서는 아시죠? 현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에게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사례에서도 대금 2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해라, 그렇게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사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141조 단서에 따라서 갑은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때 이익을 우리 판례는 중고 물품으로 본 게 아니라 대금을 면한 이익으로 봤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금전상의 이익이니까 현존 추정된다. 그죠? 그래서 입증 책임, 현존이익이 없다는 입증 책임 누가 진다? 갑이 진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밑에 이제 판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문은 이제 29-2번 보시면 되니까 29-2번 보시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병과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병에 지급한 이후에 갑이 이제 당사자는 요거 조금 다른데, 그죠? 당사자는 조금 다른데, 맞춰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갑이 병과 신용카드 예금계약 취소하더라도 신의 측에 예외되지 않는다. 이건 받고, 이 경우, 갑이 정과의 매매계약 취소하지 않고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이 사례는 이제 물품을 모두 소비한 사례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빨리 말씀드렸죠. 물품을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모두 소비했다면 현존이익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하지 않다. 틀렸죠. 그죠? 대금을 면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 현존한다고 추정이 되고, 따라서 이제 반환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요게 이제 판례 태도죠. 그죠? 그래서 다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3번은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판례는 이제 그 문구 다 잘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0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을 하면서 특약에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조금 전에 제한 능력자 보호도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특약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달리 규정할 수 없어요. 달리 약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 약정조차 이제 무효가 되고 결국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틀렸고. 다음 31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키워드가 부담부 증여계약.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적으로 위헌 법률에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이제 단독으로,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담부 증여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로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다. 그거는 이제 권리만을 얻는 경우로 보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위하다 볼 수 있겠지만, 부담부 증여 계약은 그렇지 않다. 그죠? 잘 아실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묵시적으로 가나도 됐고, 이제 33-1, 2번은 이것도 이제 조문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34번 가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재산 처분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재산 처분 허락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 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때,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 취소라고 써있지만 본질은 철회의 의미다. 이런 맨날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 새 책인데 또 오타가 또 이제, 해설에 제 6조대인데 제 7조입니다. 그 7조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해설에 제 6조대인데 그 제 7조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 보시면, 자, 35번에 이제 그 출제 당시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지문인데, 노트 1쪽에 이제 두 번째 도형을 보시면, A가 갑에게 영업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허락을 해주니까 이제 갑이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갑이 예컨대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휴대폰을 삽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갑에게 상품 주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매매 계약이 체결됐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A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갑이 사고 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믿고 영업 허락해줬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 이제 영업 허락을 취소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취소는 철회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회 개념이기 때문에 이 취소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요만 있습니다. 장래요만 있어요. 소급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취소에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이 취소의 효력이 이 시점에 이루어진 상품 주문행위 매매 계약의 효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 얘기는 갑과 을 사이에 상품 주문행위하고 휴대폰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A가 영업 허락을 했던, 즉 A의 영업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거예요. 그죠? 영업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갑은 당연히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요건 이제 취소 철회의 소급표 문제였다. 그래서 3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재산 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재산을 처분하기 전, 35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게 키워드죠. 그 영업 허락 취소 전,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영업 허락 취소 전에 영업을 위해서 한 상품 주문 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되셨고. 물 분배인데 물이 안 되네. 뭐 일단 이렇게 보시자. 그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5쪽. 자, 36번.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는 특정한 여러 배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 대응할 수 없다. 그죠? 요거 이제 8쪽 2항 단서 조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거기 이제 뭐 제한만 나와 있지만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영업 허락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 허락 자체를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 영업 허락을 야, 내가 이만큼 허락해 줬는데 이것만 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 그죠? 다만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급표 없고 이제, 그죠? 장면만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근데 조문이 8쪽 2항 단서에, 조문 8쪽 2항 단서에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응, 그러니까 조문은 우리 조문대로 일단 읽어볼게요. 8쪽 2항 보시면 중요한 조문이니까 이건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 8조에 영업의 허락이 나와 있고 8쪽 2항 보시면 법정 대리는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돼 있죠. 단서.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조문에서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원래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보고 이제 을이 이제 제한 능력자다 보면 이제 병이 이제 거래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요 조문은 요 법정 대리인과 제한 능력자 요 관계를 이제 요 관계를 기준으로 이 병을 제3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3자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갑이 을에게 영업 허락을 해줬죠? 그죠? 그럼 이제 허락이 있으니까 뭐 행위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은 그걸 믿고 이제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갑이 을에게 이 영업 허락을 취소했던 거예요. 그죠?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했던 건데,
병은 그것도 모르고 허락이 있는 줄로만 알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 선의의 병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의의 계약을 체결한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8조 2항 단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제3자는 여기 이제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A가 갑에게 영업 허락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보는 요 8조 2항 단서 사례는 취소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갑에게 영업 허락의 취소를 먼저 한 거예요. 그죠? 요건 이제 노트 1쪽의 셋째 번의 도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노트 1쪽의 세 번째 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허락 취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상품 주문 행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당사자를 맞추면 이제 A 값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A 값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허락 취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뭐 예컨대 상품 주문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했는데, 다만 이때 이 을이 선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허락이 취소된 뒤에 이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이때는 허락 취소된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영업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을이 선이면 이때는 또 취소를 못하게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5쪽의 36번이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의 영업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조문은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지만 이 지문은 선의의 상대방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죠?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을 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되는 후에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146조에 보시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년이 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기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37번 틀렸다. 자, 그다음 이제 38번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38번은 그냥 지워버리시고 가족법, 이게 가족법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에도 밑에서 그 셋째 줄을 보시면 민법 921조 나와있죠. 그래서 가족법 얘기고. 우리 시험범위는 이제 요거 변호사 문제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가족법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39번 보시면, 자, 39번은, 그 미성년자라서 여기 들어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대리권 남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의 법정 대리인 을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자, 법정 대리인 을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미성년자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그죠? 이러면 개인 살이 도모 목적이니까, 그죠? 이게 대표적인 대리권 남용 사례죠. 그죠? 우리 대리권 남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그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고, 선의 앤드 무과실이었을 때는 이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지문 셋째 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랬으니까 이제 107조 1항 단서가 이제 유추돼 갖고 매매 계약은 무효로 취급되니까 이 매매 계약 효력이 미성년자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리권 남용 사례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 1쪽에 맨 밑에 제가 도해는 그려놨어요. 그래서 노트 1쪽에 맨 밑에 도해를 좀 보시면 대리권 남용 잘 아시다시피 자, 대리권 남용인데 근데 여러분 뭘 좀 아셔야 되냐면 대리권 남용이 무슨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이론이냐면 계약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노트 1쪽에 맨 밑에 그 도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X부동산이 있었는데 법정 대리인 을이 이거를 갖다가 X부동산 병과 매매계약 대리로 체결해버리잖아요. 대리로. 그죠? 이때 요 X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돈을 주고 X부동산을 받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써놨듯이 병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X부동산 내놓으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조금 전에 봤듯이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서 계약이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니까 병은 결국 갑에게 X부동산 달라고 이행 청구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대리권 남용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 요 대리인이 이제 병과 체결한 요 매매계약 요거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냐 요거에 이제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대리권 남용 이론은 이렇게 이제 병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계약을 무효로 취급을 해준다. 그래서 갑이 이행 청구를 안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는 게 바로 대리권 남용 이론이다. 되셨죠, 그죠?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법인 가서 대표권 남용에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 기초로 잘 잡아두시고. 자, 근데 이제 넘어가서 26쪽 가시면. 자, 40번. 자, 이것도 이제 미성년자 문제라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히는 이제 766조 얘기죠. 그래서 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조건 소멸시효 기간은 안날로부터 3년인데, 여러분 미성년자가 알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판시하죠. 그래서 40번 보시면.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갑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비로소 갑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진행한다. 그럽니다. 맞다. 그죠? 그럼 이제 41번. 자, 41번, 42번은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 범위 외인데 2014년 변리사 문제예요. 그래서 41번은 읽어보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그를 대리해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다. 틀립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요 미성년자의 학대 금지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막 부모들도 좋은 부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쁜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일 시켜가지고 돈 받아오면 그걸로 술 사먹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죠? 요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인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이제 민법 826조의 이른바 성년의제입니다. 그래서 성년의제는 미성년자지만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죠?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상투 틀고 이제 어른 취급해줬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혼인할 때 성년자로 본다. 그래서 이걸 성년의제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하는 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라도 혼인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으니까 이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41번 근로기준법, 42번 가족법,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뭐 가족법도 봐야 되고 근로기준법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들은 다른 데에 정답을 주거나 다른 지문과의 관계상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맨날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외에서 나오면 어쩌나 이런 고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런 고민하지 마셔라. 그죠? 된다. 자, 근데 이제 43번 보시면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 후 결여한다. 이거 이제 깜빡하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의사 능력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 판단하는데 우리 피성년 후견이나 피안정 후견인은 뭐를 기준으로 획일적 판단한다고요? 심판. 그래서 아무리 뭐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그래도 심판이 없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 후견을 한다. 틀립니다. 결여돼서 피성년 후견 개시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43번 틀렸다. 그 다음 이제 44번, 45번은 뭐 단순한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급박한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되면 이제 성년 후견 계시고, 45번 단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요때 한정 후견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바꿔갖고 출제 잘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잘 보시고, 그죠?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 후견 계시, 그냥 단지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한정 후견 계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6번. 비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을 한 경우에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잘 아실 텐데, 제10조.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방식으로만 법률을 할 수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줘야만 법률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동의를 얻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조를 보시면, 그냥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10조 1항을 보시면,
피성년 의견이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고 해도 피성년 의견이 직접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성년 의견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6번처럼 피성년 의견, 성년 의견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도 성년 의견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21쪽에 47번.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법률에 속하는 법률행위는 성년 의견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에 성립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10조에서 취소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아무리 그죠? 그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지만 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취소할 수 없는 법률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범위는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정해놓을 수 있는데 이 안에 정해진 행위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로 속하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거 이제 성년 의견 동의 없이 해도 유효한 법률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8-1번 가보시면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의견은 법률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해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은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49-1번 보시면 또 취소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죠. 그죠? 이건 또 이제 성년 의견 취소할 수 없답니다. 맞고. 다시 이번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50-1번. 가정법원이 한정 의견 개시 심판할 때는 성년 의견 개시 심판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성년 의견 개시든 한정 의견 개시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구속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죠? 고려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다시 이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51번. 자, 아까는 그 이제 성년 의견 개시에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에 속하는 법률행위 정해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51번. 한정 의견의 경우는 한정 의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죠? 됐고. 그다음 이제 52번. 한정 의견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 의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피한정 의견이 동의 없이 법률을 했다면 한정 의견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출제자가 함정을 잘 봤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문 확인하러 가보실게요. 13조 가보시면 13조 3항을 보시면 한정 의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 의견인이 피한정 의견인이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해주지 아니한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의견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의견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 의견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익이 되는 행위여서 안 하면 손해보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하면 돼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 취지죠. 그죠? 그래서 52번 지문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고요. 법원에 가름하는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2번도 틀렸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28쪽에 53번. 피특정 의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것도 이제 조심하셔야죠. 우리, 자,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세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의견인, 피특정 의견인은 아예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것도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깜빡 넘어가는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가 아니, 피특정 의견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그냥 취소가 안 됩니다. 그냥 되셨고. 그 다음에 54번. 특정 의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맞죠? 요건 이제 비교. 그래서 아까 성년 의견하고 이제 그 한정 의견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해주면 되고 본인의 의사의 구속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특정 의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55번. 특정 의견 심판하는 경우에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특정 의견의 경우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만 이제 특정 의견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후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무슨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지 이 범위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맞다. 56번. 가정법원이 비한정 의견에 대해서 성년 의견 심판할 때는 종전에 한정 의견 종료 심판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죠? 이거 이제 14조의 3조문인데, 우리 한정 의견, 피한정 의견이었는데 정도가 심해져서 성년 의견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가 심해져서 바꿔줘야 된다 할 때는 한정 의견, 종료 심판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해줘야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조문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꿔줄 때는 이제 종료 심판하고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57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남았죠. 그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괄호치고 제가 상대방 이렇게 써놨죠. 이 법률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대부분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이제 취소를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은 야 무슨 소리냐 이거 유효니까 이제 이행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있다. 그죠? 58번은 이제 뭐 중복질문 나중에 또 나올까 이제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59번 가보시면. 17세인 갑은 미성년자죠. 우리 민법은 19세 이상이니까 이제 미성년자다. 을소의 자전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 원을 구입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번내받기로 했다. 그죠?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을 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갑의 법정 대리인은 수표사지 없는 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그 법정 대리인은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옆에다가, 그러니까 1번 해설 옆에다가 한마디 더 써놓으시죠. 1번 해설 옆에다가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특별 수권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 한마디 더 써놓으세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특별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한마디 더 써놓으세요. 이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무효 취소 쪽 대리 쪽 가시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임의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한테 임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기가 취소 못해요. 본인에게 특별 수권을 받아와야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어요. 자기 자신 고유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권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다시 보시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이제 특별 수권 이런 거 필요 없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그죠? 사실 이제 5조 2항만 알아도 이제 풀 수 있는 지문이긴 한데 이제 추가해서 그거까지 좀 챙겨 두셔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됐고. 일단 2번은 중복질문을 넘어가시고 이제 3번 보시면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걸 알았던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요거 이제 바로 비교해서 5번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 을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노트 2쪽에 보시면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노트 2쪽 맨 위에 보시면 요거 이제 무지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할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라고 그래서 이제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요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이때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거는 최고고 철회나 거절은 이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는 철회. 그다음에 그래서 최고나 거절은 악의자도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제 59번에 3번은 추인 여부 확답 촉구 최고니까 악의자도 할 수 있다고, 5번은 철회니까 악의자는 할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4번 올라가시면 갑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 자, 요거 이제 사술이죠, 사술. 여기 이제 미성년자니까 동의서만 위조해도 사술이 되죠. 그러면 을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법정 대리인도 계약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이제 출제자가 살짝 힘을 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동의서를 위조한 건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이 위조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술을 쓰면 미성년자 본인의 취소권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까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제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을 준 지문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거는 뭐 출제자가 쉽게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다. 아니면 이거 출제자가 힘을 좀 줬네. 이런 거 좀 이제 판단이 되시나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번처럼 출제자가 힘을 준 지문이 있으면 정답은 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2번 올라가 보시면 뭐 이제 중복 질문에서 넘어갔지만 2번이 정답이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매매 계약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로 줍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60번 내려가시면 성년인 갑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갑은 스스로 한정의견 개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올해 변리사 2022년 변리사인데 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여태까지 청구권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문 보면서 청구권자 그냥 우리 조문 한번 보실게요. 우리
10조 3항 보시면 10조 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의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의 장애 청구 이렇게 이제 청구권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22년부터 이렇게 살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당장 어렵게 물어보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본인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달달 암기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이제 청구권자도 이제 조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이런 식으로, 그죠? 성년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죠? 조금 챙겨두세요. 그래서 1번도 이제 청구권자고 5번도 청구권자여서 다시 보시면 이제 문제로 돌아오셔서 60번에 1번 본인이죠, 본인. 우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에는 본인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갑은 스스로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갑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또 본인 갑은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종료 심판 청구도 이제 본인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구권자를 조금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둘 다 맞는 질문이다. 2번은 중복 질문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2022년 변리사인데 2022년 변리사 문제가 쉬웠는데 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3번을 보시면 2022년 변리사 문제인데 3번이 2021년 최신 판례, 2021년 최신 판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이제 설명드렸던 판례인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갑의 배우자가 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배우자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니까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건 지속적 결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부족한 정도란 말이죠. 그죠? 이럴 때 바로 그냥 법원이 그냥 한정후견,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로 청구가 됐을 때 바로 그냥 한정후견 개시를 심판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이거 2021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죠? 이거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3번 맞다. 그죠? 그래서 2021년에 이렇게 나온 판례가 2022년에 나오잖아요. 올해 나오는 판례도 이제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몇 쯤은 나올 건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최신 판례 강의할 때 다 정리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됐고 이제 4번 질문이 진짜 어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함정 판 건데 보시면 가정법원은 갑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 취소할 수 없는 갑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지?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 자 지금 한정후견 개시 심판하려고 그러죠.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 후견 개시는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한정 후견 개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조금 다른데 그걸 갖다가 치사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좀 치사했다. 그래서 이 질문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1년 판례 3번쯤은 최신 판례 모르면 이 3번으로 찍고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최신 판례 몰라갖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되셨죠?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0쪽이 61번부터인데 이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